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요.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엄청난 관계가 있죠. 금리는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란 뭡니까? 금리란 돈의 가치죠.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강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돈 주고 뭐 삽니까? 주식 사죠. 돈 주고 부동산 사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럼 상대적으로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실 아파트가 있는데 옛날 몇십 년 전에 1억이었어요. 지금 30억이에요. 그러면 잠실 아파트의 가격이 30배 올랐네요. 그죠? 그럼 30배 오르는 동안 잠실 아파트의 주거 가치나 혹은 자산 가치가 올라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올랐거든요. 잠실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에요. 강연할 때 종종 이런 말씀 드리는데 농심그룹에 가가지고 임원분들께 새우깡 1970년대 얼마였습니까? 50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새우깡 얼마입니까? 1,500원입니다. 그럼 새우깡도 30배 올랐네요. 그럼 새우깡의 가치가 올라갔나요? 새우깡이 갖고 있는 본연의 본질적 가치가 올라갔나요? 아니죠. 그러면 새우깡이 30배 오르는 동안 제가 갖고 있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때는 50원짜리 가지고도 새우깡을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50원짜리 가져가면 새우깡을 안 바꿔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대신 새우깡의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잠실 아파트 가격이 30배 올랐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모든 자산의 가치가 동시에 올랐다라고 가정해본다면, 특히 유독 더 올랐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돈의 가치가 현격한 속도로 떨어졌었던 거예요. 돈의 가치와 부동산 가치는 역행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가치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때는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적인 측면에서만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 경로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는 많은 분들이, 특히 투자자들은 대출을 끼고 사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하면서 집을 사는 개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 주택담보대출 금리일 때 그때는 2%라는 이자라는 비용만 지급하고 해당 같은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2%가 아닌 5%에 해당하는 대출 금리를 부담하고 그 이자를 부담하고 같은 집을 사야 되니까 같은 집을 살 때 구매자의 구매 여력을 축소시키겠죠. 구매 여력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주택 구매 의사를 축소시킵니다. 주택 구매하고 싶지 않아져요. 여력도 줄지만 더 큰 비용 부담을 안고 굳이 주택을 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구매 여력이나 주택 구매 의사 자체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수요를 위축시키게 만들죠. 그럼 수요가 위축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주택 가격이 조정될 수 있겠죠. 단 수요 말고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공급자적 관점에서도 집을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있을 텐데, 그러면 이미 대출 끼고 집을 샀을 때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기존의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질 테니까 그럴 거면 매도하고 싶게 만들죠. 결국 주택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수요와 공급일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수요와 공급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제가 편의상 떨어지는 걸 부정적, 네거티브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가 그걸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오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주택 가격은 누군가에게는 오르는 게 좋은 거고 누군가에게는 떨어지는 게 좋은 것이지 모두에게 오르는 게 좋고 모두에게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부정적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네거티브 요인을 준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에 하방 압력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매도자의 매도세를 강하게 만들고 매수자의 매수세를 약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에는 긍정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확하신가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이게 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량이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네. 배경이 어떤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주택가격 전망 CSI 지표를 좀 많이 확인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동향조사를 한 결과를 공표하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를 보면 결국 저의 전망 혹은 뭐 여러분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전망보다도 가계의 주택가격 전망, 스스로의 전망이 더 중요해요. 그 전망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강하고 역시 매수해야 된다는 마음은 약하다 보니까 매도세는 강해서 매물은 쏟아지는데 그게 매수로 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체결되지 않는 과정에서 매도자의 마음이 급해지죠. 나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리 조정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강해질수록 뭐가 더 많이 나옵니까? 금매나 경매 물건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이게 금매가 아닐 수 있어. 또 추가적인 다른 금매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가격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가격으로 형성되니까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사야 되나? 또 추가적인 금매가 나올 수 있어.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경매 체결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최저치입니다. 낙찰률도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거래 자체가 안 되죠. 거래 절벽 현상인 것이죠. 결국 이런 것들은 금리와 무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절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 주택 시장을 좀 보시려면 금리나 매크로 거시경제를 보셔야 된다. 자, 주식시장도 면밀히 말씀드리다시피 종목 자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매크로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혹시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정치적으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매매 가격에 정책이 영향을 미친다. 정책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금리의 어떤 움직임에 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쨌든 부동산 매매 가격을 잡겠다라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향에도 불구하고 집 가격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인 거 맞습니다.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저도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금리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집값이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른 나라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본다면 뭐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 집값을 잡는 것은 정책도 있겠지만 정책의 기여도도 있겠지만 금리에 있다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19년 당시에 2020년 경제전망서에 집값이 오른다. 영끌에서 집 사라. 약간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당연히 금리 때문입니다. 2020년 금리 떨어뜨릴 것이다. 금리 인하 19년부터 떨어뜨리기 시작했거든요. 19년 중반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주택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었죠. 그리고 20년에는 더 가파르게 상승했죠. 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우리나라도 제로 금리를 도입했었죠. 그리고 20년에 21년 전망서를 낼 때는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둔화됐습니다. 상승세가 둔화됐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중이죠. 왜 둔화됩니까? 말 그대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횡보죠. 횡보.
그리고 추가적인 정책적인 요인이 가격 상승세를 둔화시킨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2022년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2021년에 2022년 전망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 제가 예견했던 것보다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이 등장했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긴축적으로 금리 인상 행보했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행보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한 긴축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주택 매매 가격이 급속히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2년 말 23년에도 추가적인 하락 기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해서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책이 없었다면 집값은 더 올랐을 수도 있다 해석해 볼 필요도 있어요. 자, 반대로 2022년 들어서 집값이 잡혔죠. 그러면 역시 현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집값이 잡힌 거다라고 해석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잡힌 것이고 부동산 정책 기조는 오히려 혼조세를 만드는 정책 기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정책의 효과성이 덜 작용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도 문제가 있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기조적으로 뭐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쏙 빼고도 금리 인상 인하 행보만 가지고도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의 거시 지표를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정책도 기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크게는 거시경제, 금리를 포함한 거시경제, 그다음 수요 공급, 나머지 정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택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기여도로 본다면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한 10%? 요 정도밖에 기여를 하지 않고요. 금리 이게 한 70% 기여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수요 공급도 나머지 요소가 되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부동산 시장 조정이 지금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 행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어쩌면 22년 상반기에는 급매물 중심으로 또 급매수로 연결되는 매매 계약 체결 건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지만 제대로 반영되진 않았다라고 늘 많이 해석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계약으로 체결되는 건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급매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것 뿐이고 전반적으로 급매물이 아닌 것들은 체결이 안 되니까 가격 조정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급매물조차 경매물조차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반영되는 구간 그게 22년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금리 인상의 시나리오 상에서 6개월 전에 선반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돈의 이동이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 되겠어?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 되겠어? 23년 중반까지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겠네? 그럼 그런 것을 먼저 읽고 22년 연중에는 돈을 현금화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달러로.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탈하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국면인 겁니다. 그럼 22년 말까지가 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금리 인상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봐야 되죠.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동산 시장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조정이 동행합니다. 기준금리 의사결정과 시중금리의 움직임, 그것과 맞물려서 움직여요. 결국 금리가 가장 높은 그 지점에 부동산 조정이 가장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조정된 거 사실이지만 아직 초입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본격적인 조정은 오히려
23년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1월에서 7월 동안의 이 전월세 거래 그 계약 건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월세 거래 비중이 51.5%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거래보다 월세 거래가 더 많다. 이걸 역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월세 선호 현상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겠는데요. 결국 금리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의존해야 되는데 계속 변동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되니까 차라리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보다는 월세를 내자. 결과적으로 이 임대차 시장에 월세 선호 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세입자들의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위 깡통전세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 깡통전세의 개념은 뭐냐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을 밑돌아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다시 돌려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집주인이 그러면 매도를 결정할 거란 말이죠. 급매물로 결정한단 말이죠. 그럼 급매를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 매매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도 밑돌 수 있어요. 전세 매매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전세 매매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집 가격은 조정되고 전세 가격은 유지되는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거의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뭐 간혹 어떤 집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집이 전세 가격이 9억이에요. 근데 집 가격이 만약에 9억으로 떨어진다. 8억 5천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 집주인은 전세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집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차액만큼 못 돌려받는 거죠. 이게 깡통전세 개념인데요. 그만큼 이 깡통전세 주의보가 발령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깡통전세 위험 때문에 결국은 월세 선호 현상이 더 집중되는 모습. 요약을 해본다면 이자 부담은 늘고 또 깡통전세에 대한 위협, 이것 때문에 월세 선호 현상이 집중되고 그게 이 시장에, 임대차 시장에 고스란히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현상들도 이 금리와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금리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먼저 판단할 수 있고 결국 여러분이 지키는 투자를 하신다면 부동산 전망 관심이 있고 주식 전망 관심 있죠. 근데 왜 돈 전망은 관심이 없죠? 금리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걸 이제 규명해 놓은 게 긴축의 시대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금리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그런 것을 가늠해 보시고 그 기간 안에 나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